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노동보안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제목을 보시면 만인을 위한 노동사회의 유니버설 디자인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통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떤 장애인들의 좀 물리적인 접근권 이런 공간들을 이제 누구도 배제되지 않게 부패 설계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어떤 공간이든 제도든 사회든 이제 그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노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제 극심한 어떤 배제를 경험해 왔는데 이것들을 좀 어떻게 보편적으로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이런 접근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장애인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이걸 넘어서려고 하기보다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런 노동사회를 만드는 것 속에서만 이제 장애인 노동권 확보도 가능하다. 어떤 이런 좀 입장, 접근 뭐 이런 것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요. 최근에 제가 이 unnecessary art라는 좀 아주 이제 생소한 용어를 좀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레카리아트는 프리캐리어스 라고 하는 게 이제 불안정하다 이런 뜻이고, 이제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는 게 이제 무산계층, 그러니까 노동자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노동자 계급을.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뭐 파견 고용이나 파트타임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불안정한 노동이 되면서 이제 프레카리아트다라는 용어가 되게 일상화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불안정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하게 된 이런 사회를 넘어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unnecessary art가 되고 있다. unnecessary가 불필요하다. 이제 이런 뜻이고, 그 뒤에 마찬가지로 이제 프롤레타리아트에 아트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필요한 무상계층 이제 이런 어떤 뜻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공지능과 이제 로봇 기술의 발전, 뭐 그다음에 인터넷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기술이 어쨌든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이제 점점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어떤 재화나 용역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점점 노동이 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속에서 unnecessary art다. 불필요한 사람들, 불필요한 무상계층이 생겨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근대 산업사로의 전환, 그죠?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시기에 그런 근대적인 어떤 노동 시스템 속에서 unnecessary art가 된 사람들이 바로 장애인이었던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앞서에 공부했던 강의했던 내용을 돌이켜 보면은 이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앞서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단순 육체 노동은 이제 점점 로봇이 기계가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 산업 현장의 노동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간 관리 노동도 최소화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는 이런 이제 육체적인 노동만이 아니라 정신 노동까지 인공지능이 점점 대체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 비장애인,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자, 일할 수 없는 자의 경계가 아니라 그 경계가 옮겨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보편적인 노동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노동사를 만들 거냐. 이런 게 단지 우리가 지금 장애인을 인식하는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사회 문제가 된다는 거고, 자, 그렇다면 그 보편적인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얘기를 좀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동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금 현재 장애인의 노동이 어떤 현실에 있느냐는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라는 거 이제 매년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런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현재 장애인 실업률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6.3% 정도가 나옵니다. 반대로 뭐냐? 장애인의 실업률이 6.3%라는 거는 장애인의 취업률이 얼마다? 93.7%라는 거예요. 어, 어, 우리나라 전체 노동 가능 연령 장애인 중에서 63%가 뭐예요? 비경제 활동 인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3분의 2는 제껴놓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실업률과 취업률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치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나라에 보면 실제 고용률이라는 이제 지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따지는 게 취업률이고요. 고용률은 그걸 굳이 구분하지 않고 전체 노동 가능 연령 중에서 따지는 게 고용률입니다. 장애인의 고용률은 대략 35%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미교육률 65%, 그러니까 전체 장애인의 한 70% 정도는 사실은 이제 실업 상태에 있다, 일을 하지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이제 351만 원 정도 이제 되는데, 이에 비해서 장애인 노동자의 소득은 어느 정도냐? 장애인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이 노동소득은 정확히 전체 사용 노동자 평균 임금의 이제 반토막인 것이죠. 이런 노동 현실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었겠죠. 때문에 그런 1세대 장애인 운동이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였던 주제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장애인의 노동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1991년부터 우리 이제 모두 알고 있는 이제 장애 의무 고용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뭐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제 상시 고용 인원 50인 이상의 이제 민간 기업 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공기업 이런 데에서 이제 일정 비율의 의무 고용을 할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은 현재 3.1%, 공공의 경우에 3.4% 정도의 의무 고용 의무를 두고요. 이 제도가 시행된 30년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런 의무 고용의 대상이 되는 이 사업체 중에서 이 의무 고용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사업체는 사실은 절반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프에 이 파란색으로 된 막대 그래프가 바로 이제 의무 이행 비율입니다. 그거를 어떤 기업 규모별로 좀 정리해 본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어떤 작업 그 조건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그런 좀 여력이 있는,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겠죠.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의 의무 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고용 부담금 납부로 대체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죠. 장애인 노동 참여의 어떤 그 기회, 그다음 노동권의 보장, 이런 거를 좀 개선시키려면 일단 이 제도가 어떻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흔히 이제 줄여서 장고법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데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너무 불합리하게 지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법이 91년 만들어질 당시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몇 %였냐? 2%였습니다. 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정할 때 그거를 처음 2%를 정했지? 이 법이 91년도에 시행될 당시에 장애인 출연율에 사실은 근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91년 당시에는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 비율, 그걸 이제 장애인 출연율이라고 하죠. 이 비율이 어느 정도였냐? 이게 한 2.2% 정도였어요. 그럼 지금 현재 장애인 출연율이 어느 정도냐? 그거는 이제 등록 장애인 비율은 이제 5%가 좀 넘지만 실태 조사에 근거한 장애인 출연율은 한 5.4%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현재 장애인의 의무 고용률은 최소한 장애인 출연율에 근거해서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지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특히나 대기업과 같은 여력이 있는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 그냥 안 해버려요. 왜? 그냥 고용 부담금 내고 만다는 거죠. 사실은 이 고용 부담금은 이게 실제로 이제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력 있는 기업일수록. 근데 현재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고용 부담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 정해지느냐? 그게 이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60% 수준에서 이제 매년 고시가 됩니다. 2020년 장애 고용 부담금의 이제 부담 기초액이에요. 부담 기초액은 최저임금 60%고요. 이걸 이제 예컨대 이제 그 고용 비율에 따라서 너무 안 지키게 되면 이게 좀 올라가긴 해요. 그러나 그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걸 그러니까 4분의 3 이상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이제 이걸 기준으로 고용 부담금을 이제 부과하게 되죠. 예컨대 이런 의무 고용제, 고용 활동제는 외국에서도 뭐 프랑스, 독일, 뭐 가까운 일본 많은 나라들에서 시행하는 나라인데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고용 부담금이 2배에서 3배 사이입니다, 최저임금이. 그러면 이 정도의 고용 부담금이 가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최저임금이 3배까지 내면서 이 의무를 지키지 않느니 최저임금보다 좀 더 주고 작업장 한 정도 좀 돈을 들여서라도 개선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무 고용이 더 잘 지켜질 수밖에 이제 없게 되는 이런 정말 말 그대로의 이제 제재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단 당장 뭐 프랑스처럼 최저임금의 2배, 3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그 부담 기초액이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져야 된다. 예. 그래야 이게 실질적인 어떤 제재 효과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여전히 50% 이상 30년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는 이런 현실들이 좀 바뀌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겠지만 일단 이 2가지 지점은 좀 반드시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장애계의 오랜 사실은 이제 주장과 요구였고요. 그럼 현재 뭐 예컨대 우리가 장애인의 교육권 그러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고요. 장애 이동권 그러면은 교통약자 이동편징진법이 있고, 예. 장애 노동권 그러면 이걸 이제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장애 장고법이 되고요. 여기 핵심적인 제도가 의무고용 제도인데, 그럼 이 의무고용 제도만 잘 되면 정말 장애 노동권은 보장이 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장애인 인권이나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지표들을 예컨대 이제 OECD 국가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그런 장애 인권, 장애 복지 지표는 대부분 OECD 34개국 중에서 저기 30등 밑에 대부분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을 보게 되면 이게 OECD 34개국 중에서 한 34, 3, 예, 2등 정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와 터키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그 장애인 복지 예산은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죠. 예.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률을 제가 아까 앞서 살펴봤듯이 35% 정도다라고 확인을 했는데요. OECD 평균보다 낮지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컨대 미국, 독일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앞서 그 삼각에 살펴봤던 그 장애인이라고 하는 개념, 범주가 형성됐던, 예, 그걸 떠올려 보시면 이게 좀 이해가 사실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장애인이라고 하는 범주 자체가 어떤 개념이었어요?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자본주의적인 어떤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바로 장애인이었잖아요. 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장애인이라고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예, 정의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고용률이 막 올라간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순인 거죠. 장애인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불인정 노동자 집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의 노동이 이 시장 경제에서 높아진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역설적이, 아니, 그러니까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200년 전쯤에, 예, 예컨대 우리 인간 사회가 어떤 사람들을 새롭게 저 사람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규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우리가 전체 인류사의 역사가 뭐 한 200만 년 된다 그러는데 199만 9,800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이전에도 저 사람들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인정됐던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면 그 시점에 굳이 저런 식의 어떤 낙인, 범주화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조금 더 길게 보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은 우리가 오늘날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인간의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느냐, 예, 이거는 사회가 바뀌면, 사회를 바꾸면 바뀔 수도 있는 문제다. 이런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풀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노동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노동은 그냥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함,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노동이다, 저 사람이 노동을 하고 있다, 혹은 노동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활동이 가치가 있어야 하고,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질 때 우리는 그걸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가사노동은 노동이란 말이 붙어 있지만 이게 노동이냐 노동이 아니냐? 라고 하는 굉장히 애매한 혹은 모순적인 지위를 간다는 겁니다. 예컨대 가사노동은 가사노동이죠. 근데 이 활동이 바로 이 활동 가치 대가라는 이 계열 자체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업주부들이 가사노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그냥 나 요즘 집에서 놀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의 삶에 가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교환 가치를 갖지 못한다. 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실제와 현실에서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잘 보여주는 어떤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컨대 여러분 이제 영국의 그 신경제재단이 근데 여기서 분석을 해보니까 영국에서 청소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임금 1파운드당 10파운드의 사회적 가치 이때 사회적 가치라는 건 뭐겠어요? 일종의 사용 가치예요.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실제로 자기가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가치보다 훨씬 적은 대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예컨대 투자은행가 이 사람들은 예컨대 연간 소득이 1000만 파운드 정도 됐는데 1파운드의 임금을 받아갈 때 실제로 사회적으로는 7파운드의 사회적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이런 괴리가 이 사회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활동이 있고 그 활동이 가치를 갖는다면 그 가치 합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할 수 없다라고 배제가 되느냐? 그거는 이게 노동인데 활동이고 가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그 가치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치가 있지만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사회적 대가를 아예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지금 우리 현재 사회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바로 이 계류와 모순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럼 작업은 뭐냐 이후에 그거는 바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좀 새롭게 쇄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쇄신이라고 하는 건 아주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노동의 어떤 정의 그것이 정말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게 노동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자 그거를 좀 해나가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장애에게서 제안한 게 뭐냐? 그게 사실은 바로 이제 공공 시민 노동입니다. 자 일단 이 공공 시민 노동은 일단 제가 만든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 공공시민 노동이라는 이 용어를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석하시면 돼요. 노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헌법 보면은 노동은 모든 국민의 권리다. 이런 말이 나와요. 노동은 모든 국민의 모든 시민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단지 민간 시장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근데 제가 이런 개념을 만들 때 이걸 그냥 갑자기 가져온 건 아니고요. 좀 참조가 됐던 이미 좀 존재했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울리백이라는 독일의 그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999년에 쓴 책 중에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다라는 책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시민 노동이라는 개념을 먼저 제시하셨어요. 이분이 노동의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노동이지만 노동이라고 잘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활동 자체를 노동에 포함을 시키면서 노동이라는 개념을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분이 얘기하는 그 확장되는 활동이 뭐냐? 제1섹터가 뭐예요? 이건 국가 공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영역. 공공. 그 다음에 제2섹터는 뭐죠? 요거는
민간 시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3섹터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1섹터와 제3섹터의 성격을 좀 동시에 갖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실 이게 시민사회예요. 네, 제3섹터가. 민간 시장은 뭘 추구해요? 영리를 추구하는 영역이죠. 네. 근데 공공은 어떤 영역이냐? 비영리 영역입니다. 비영리 민간 영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간 시장은 원래 영리인데 민간이지만 비영리 영역. 기관들, 뭐 복지관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대부분 다 어떤 거예요? 비영리 민간인 거죠. 예, 국가는 아니에요. 예, 국가가 관할하는 공공은 아니지만 비영리로 활동하는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요걸 이제 시민사회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 시민사회에서 사실은 많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공익적인 활동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노들야학이 비영리 민간 단체예요. 예, 여기 와서 우리 장애인 야학에서 장애인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활동, 이런 게 이제 일종의 공익적인 활동인데, 여기는 노동으로 취급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대가도 제공하지 않고. 자, 이런 식의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해서 대가를 지급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노동시장에 취업했느냐 아니냐, 이런 걸로 취업자, 실업자 이런 경계가 해체가 되고 이런 활동 대가가 제공이 되니까 어떤 자원 분배에 대한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제안을 이미 하셨던 겁니다, 이분이. 시민노동이라는 개념에.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공공시민노동이다라는 이제 개념을 좀 만들었던 거죠. 자, 근데 이런 공공시민노동 개념은 기본적으로 어떤 좀 인식을 전제로 하느냐?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 경제는 만물을 상품화하는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력을 상품처럼 취급을 해요. 그러나 이 노동은 본질적으로 상품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 영역, 시장이 아닌 공공 영역에서 다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 플란이라고 하는 경제 인류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대 시장 경제는 만물을 다 상품처럼 취급은 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상품일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게 이제 노동, 토지, 화폐예요. 상품이라는 거는 그 정의상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인간이 생산하는 겁니다. 토지라고 하는 건 사실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집 지을 땅이 부족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토지를 갑자기 더 생산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화폐라고 하는 것도, 화폐는 왜 만들었느냐? 이거는 상품의 가치를 표상하고 그걸 교환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 자체가 원래 상품은 아니었죠. 근데 돈이 부족하네?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막 만들어내서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노동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노동 역시 이건 인간 활동의 다른 일이기 때문에 인간과 분리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족하다고 막 더 찍어내고 필요 없다고 막 폐기 처분할 수 있느냐? 그런 상품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래적으로 상품이 아닌 걸 상품처럼 취급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2018년에 세계적인 경제위기 왜 왔어요? 다 그거 집과 땅을 그렇게 거품을 일으켜서 사고 팔고 그런 이윤을 추구하다 결국 그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상품이 아닌 걸 우리 경제가 상품처럼 취급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사실 생긴다는 겁니다. 실은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이런 폴라니 같은 분만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엔은 그런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연합체고, ILO는 그 유엔 산하에서 노동을 다루는 기구인데 1944년에 총회를 한번 엽니다. 그 총회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그때 주요한 논의사항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선언문을 냅니다. 이 선언의 그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그게 바로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국가들도 노동이 본래적으로 상품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유엔에서 이 노동 문제를 다루는 가장 권위 있는 기구가 이걸 근거로 자신의 활동 목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매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런 선언은 사실은 이런 의미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어요. 헌법. 예.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약간 좀 대립적인 한 쌍을 이루는 게 권리와 의무예요. 우리 국민들은 권리도 있지만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 두 가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집단이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면 너희도 너무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의무를 다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대립적인 건데 좀.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 권리와 의무가 이렇게 대립되지 않는 것, 그렇게 분리되지 않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과 노동이에요. 예, 그죠? 예, 국민의 4대 의무. 국방, 납세, 그다음 뭐죠? 교육과 근로예요. 보통은 어떤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이 노동과 교육은 국민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도 주장하는 권리인데 동시에 이거 자체가 그 자체로 그냥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과 교육이라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별도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왜 그거 자체가 국가가 얘기하는 의무니까. 자, 근데 그럼 이렇게 교육과 노동은 권리이자 의무인데 국가가 얘기하는 의무이기도 한데, 자, 그렇게 되려면, 그렇다면 이게 단지 민간의 영역에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교육부터 얘기를 해보면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반드시 이걸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간에다만 맡겨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군대국가 체제에서 만들어진 게 그래서 공교육 제도예요. 공교육 제도. 공교육 시스템. 공교육이 기본이 되고 일종의 플러스 알파로 사교육이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사교육이 기본이 되는 사회라면 사실은 교육은 권리도 안 되고 의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만약에 사교육 시장만 있어? 거기서 능력 있는 사람만, 돈 있는 사람만 가서 교육받아? 그럼 그게 어떻게 권리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교육 시장만 있다? 거기에서만 너희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 혹은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국가가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걸 국가가 국민들에게 의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교육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걸 공교육에서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사교육이 있다는 거는 그래 그럼 돈 있는 사람은 거기서 뭐 더 비싼 과외를 받든 그건 알아서 하는데 기본적인 거다 공교육이 보장한다. 기본적인 거 최소한은. 자, 이게 아니라면 현재와 같은 권리자 의무가 될 수 없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이 얘기하는 노동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위상을 지닌다는 거죠. 헌법상 노동은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이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 그 노동시장이 공공 영역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컨트롤 될 수 있어야 된다. 즉 제가 얘기하는 공공시민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처럼 공적인 영역이 기본이 돼서 시장 노동이 없어지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시장 노동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니까, 시장에 살아가니까. 그러나 거기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노동은 어디서 보장을 해야 돼? 공공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마치 공교육 시스템 플러스 시장 교육으로 교육 시스템이 짜이는 것처럼 공공시민노동 플러스 알파, 이게 이제 시장 노동이에요. 알파가 이런 식으로 노동 시스템이 짜여야만 그게 우리나라 헌법의 체계와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ILO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이 노동이 본질적으로 시장에서만 맡겨질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공시민 노동이라는 게 더 쉽게 얘기하면 공적 영역의 노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 없느냐, 아예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공공근로라고 하는 것,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미 있죠. 근데 이게 기본이라기보다는 시장 노동 플러스 알파로 아주 뭐라고 할까, 코딱지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 공적 영역의 노동이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여기서 어떤 지점을 우리가 좀 개선을 한다면 이게 실제로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걸로 바뀔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공공이 제공하는 노동, 공적 영역의 노동에서는
이게 일종의 자활 정책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했을 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대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 단지 어떤 그냥 생물학적인 염려 정도가 가능한 수준에서, 예. 왜냐하면 이거 빨리 시장으로 가라는 취지에서 이걸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충분히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을 좀 바꿔가지고 공공시민 노동을 통해서 제공되는 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리빙 웨이지라고 합니다. 생활임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준에서 대가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공적 영역의 노동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이걸 공적 노동으로 인정할 거냐, 공공 영역에서 노동으로 인정해 줄 거냐, 그걸 누가 정해요?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합니다. 공공시민 노동에서는 시민이 그걸 정한다는 거예요. 시민이 정한다. 그리고 이때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3의 단위들이 있는데 여기서 사회적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 이런 의미 있는 사회적 의미를 할 테니 거기에 대한 활동의 대가를 공적으로 제공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으로서 시민이, 왜냐면 내가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역량이 있고 어떤 일을 잘하고 이런 걸 제일 잘 아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 테니 그 일에 대해서 공적으로 대가 제공하시오 라고 그걸 개인 시민이 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고요. 그러면 그 활동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걸로 치면은 레이버, 워크, 액션 이 세 가지 활동을 포괄한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활동적 삶은 먹고 입고 자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 그걸 이제 전통적인 노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작업이라는 거는 그다음에 어떤 예술 작품, 그때 그걸 워크라고 하죠. 작품.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활동을 이제 워크라고 해요. 예. 일종의 이제 문화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에요. 예. 그다음에 행위는 뭐냐? 요거는 어떤 인간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하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활동적 삶을 구성하는 활동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문화적인 거, 그다음에 정치적인 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은 아주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일종의 경제 활동, 문화 활동, 정치 활동,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말로 좀 번역을 해볼 수 있어요. 오늘날의 경제에서는 이 세 가지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다 노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시민 노동을 구성하는 인간의 의미 있는 활동은 인간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거 활동, 그다음에 문화적인 활동, 정치적인 활동, 이것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결국 이 공공시민 노동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 노동을 안 할 거예요 라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다 노동이라고 하는 역할, 노동자라고 하는 지위를 인정하고 공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에 기반해서 장애기가 2017년도부터 이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라고 하는 그 요구를 가지고 이제 싸움을 쭉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2020년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이 공공시민 노동의 어떤 의미, 취지를 살린 첫 일자리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왜 권리 중심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느냐? 그거는 아까 설명드린 공공시민 노동 개념이 바로 노동을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제 중증 장애인부터 시작을 하느냐? 네,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랬을 때 가장 노동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부터 이제 이걸 시작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중증 장애인에게 먼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3대 직무가 뭐냐? 권익 옹호 활동,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활동, 문화예술 활동. 이게 3대 직무예요. 이걸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레이버, 워크, 액션 세 가지 중에서 주로 어떤 거예요?
정치적 영역의 활동이나 문화적 영역의 활동인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권익옹호 활동, 이건 시민적인 정치 활동이죠. 인식개선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문화예술 활동이 직접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왜 이렇게 짰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레이버, 요거는 이제 인간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활동인데, 자 이거는 점점 이 일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의 노동은 점점 더 어디서 만들어진다? 예. 우리말로 풀이하면 정치적 활동이나 문화적인 영역의 활동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먼저 선도적으로 여기서 이제 노동으로 인정을 하고 기본 직무로 삼은 거죠. 그리고 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탈시설 장애인, 그 다음에 최중증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이것이 장애인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컨대 청년 실업의 문제, 그 다음에 고령자, 이제 우리 점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노인 일자리, 그 다음에 그 격려 단절이 겪게 되는 많은 여성들의 일자리, 이런 일종의 노동 약자라고 할까요? 이런 쪽에서부터 이제 점점 보편화가 되어 나가야만 앞으로 그런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우리 미래 사회에 정말 우리가 무용한 자가 아니라, 그죠? 자기의 어떤 가치인을 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 강의 이제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